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이고요. 아이고, 날씨는 후텁지근하고 계속 이렇게 덥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매일 행복한 아침에 날씨를 책임지는 날씨요정 박소연입니다. 네, 후텁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상암은 어제보다는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과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40mm가 예상되며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최고 6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기습적으로 강하게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충분한 물과 휴식, 또 그늘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또 심내혈관 질환자는 온열 질환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은 26.3도, 대전 26도, 제주 2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마솥 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2도, 대전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하늘에 구름 많겠지만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습니다. 나가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이용해 주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한국계 수학자 허준희 교수 필드상 영예입니다. 허준희 미국 프리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 수학부 석학교수가 필드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계 수학자로서는 최초의 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준희 교수는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국적자입니다. 네. 미국에서 교육받았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2살 때 한국으로 넘어와서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록 중퇴하고 하긴 했지만 서울대에 입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석사를 받을 때까지 한국에서 계속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받은 수학자가 필드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계 수학자가 필드상 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수학계에서는 수학계의 쾌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허준희 교수의 필드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필드상이 정확히 어떤 상인지 또 어떤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인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낯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노벨상하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노벨 수학상 혹시 들어보셨어요? 노벨 그거는 없지 않나요? 필드상이 없죠. 네. 네, 노벨 수학상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물리학상, 화학상, 네. 뭐 의학상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상이 없어요. 필드상이 그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노벨 수학상에 버금가는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노벨이 수학상을 안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노벨이 수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게 현재까지로서는 정설로 노벨도 수학이 힘들었군요. 네,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벨상은 왜 수학상이 없을까라고 네. 생각한 존 찰스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우리도 노벨상 같은 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든 게 필드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벨상의 경우에는 매년마다 공동 수상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필드상은 4년마다 수상하고요.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최대 4명까지밖에 수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벨상보다 훨씬 받기 어려운 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받기 어려운 상을 받았어요.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받은 겁니까? 이건 정말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난제를 풀었는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포자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개념만 생각하면은요. 일단 허준희 교수는 박사과정 1학년 때부터 수학적인 난제를 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학계 난제라고 하면 리드 추측이나 그다음 로타 추측 같은 것들을 풀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필즈상을 받게 한 공로는 조합 대수 기하학이라고 하는 난제를 푼 것이다. 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건 제가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계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 전 세계 수학자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못 풀었던 문제를 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면요. 정보통신이나 반도체 설계 뭐 이런 부분에 응용 통계학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약분, 통분, 방정식, 미적분 뭐 어려우니까. 네. 아니 설명이 아니, 어렵다 그걸로 하셨는데 이해가 그런 어려워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아, 이렇게 많은 업적을 세웠으니까 필즈상 수상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네. 허준희 교수 이 필즈상 수상에 대해서 수상 소감 혹시 밝혔을까요? 그러니까 수상 그 현지가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을 받아요. 네. 그래서 거기 현지에 간 기자가 많지 않아서 연암수 기자하고 마침 만났다고 하는 인터뷰가 오늘 아침에 전해졌는데요. 네. 일단 내 이름 한 줄이 수학계의 영웅 밑에 써진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포기할 줄 아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기할 줄 몰라야 난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제를 풀 때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계속 되뇌인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보면 언젠간 풀리는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한국이 국제수학연맹에 가입한 게 1981년쯤이었다 그래요. 80년대 초였는데요. 최저 등급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이후에 한 3, 40년 동안에 지금 수학계에서 한국이 최고 등급까지 올라갔다. 이야.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최고 등급까지 올라간 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게 본인의 덕이 아니라 한국의 젊은 수학자들이 노력한 덕분이다. 그래서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허준희 교수의 수상은 정말 온 국민의 자랑이네요. 네, 그럼요. 정말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코로나 재유행 조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대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금씩 늘어난 듯 싶더니 지난 4일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 26일 이후로 40일 만에 최다 기록을 지금 보인 것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전 세계 하루 신규 평균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7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2주 전보다 50%가 늘어난 것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유행이 우려되는 이 상황. 그 이유는 왜일까요? 여름철이 되면서 북반구의 경우에는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람들 간의 접촉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위로 에어컨을 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경우에 자연 감염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변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겪은 것인데요. 오미크론 변이 종 말고 새로운 변이라고 할 수 있는 BA5라고 하는 변이가 등장해서 이게 재감염률을 굉장히 높이는 현상이 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 BA5라고 하는 변이종은 그러니까 면역의 회피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됐으면 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면역 회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재감염 가능성도 커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방역 당국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방역 당국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고요.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우리 흔히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설명할 때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줄곧 1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섰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이 감염되면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여름 휴가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질 경우에는 10만 명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전처럼 계속 더블링으로 막 하다가 60만 명까지 높아지는 많아지는 이런 현상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방역당국의 경우에 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아직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도 의료 체계가 대응 역량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장하면서 평가하는 작업을 당분간 밟도록 하겠다.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방역 긴장감 많이 풀려 있거든요. 네. 이게 다시 한번 다잡고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비타민 화장품 샘플 중고 거래는 불법입니다. 혹시 당근 아세요? 향 알죠? 당근이죠. 네, 요즘 뭐 당근 얘기들 많이 물어보는데요. 네.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이것저것 내다 팔기도 한다, 또 네. 샀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경험담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에서 거래를 할 때 중고로 거래할 수 없는 품목들이 유통이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6일부터 29일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5,400건 넘는 거래 불가 품목 판매 게시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웬만한 건 다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래 불가 품목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총 9개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상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팔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담배나 주류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네네, 안 느껴지시잖아요. 되죠. 두 번째로는 의약품이나 마약류, 네. 마약 파면 큰일 나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력 교정용 제품. 이거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어. 부스가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팔면 안 된다고. 아, 아, 그렇구나. 렌즈도 안 돼요? 네. 네 번째로는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짝퉁, 모조품이나 가품을 판매하면 안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모의 총포. 네. 그러니까 참고로 총포나 화약류 같은 경우에는 군 관련 제품이잖아요. 네. 이런 건 판매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적합성 평가 면제 조건으로 해외 직구 후에 1년 이내가 된 전자제품. 이것도 팔면 안 돼요. 이거 네.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 네네. 같아요. 네. 해외 직구로 전자제품 샀는데 네. 1년이 안 됐는데 그거 내다 팔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아, 그것도 어차피 중고 제품 아닌가? 중고 제품은 마찬가지인데 음. 적합성 평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게 맞는 제품인지 아닌지 평가를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네. 판매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네. 일곱 번째가 면세품, 여덟 번째가 요즘 헌혈증 판매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헌혈증을 팔아요? 네, 헌혈증도 있다고 하고요. 어. 아홉 번째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품 샘플 그리고 소분된 화장품 제품들입니다. 화장품 종종 올라오는 거 봤던 것 화장품은 같은데. 되는 줄 알았는데 화장품도 안 돼. 부작용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의약품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는 거래가 되거든요. 건강식품도 거래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홍삼, 네. 그리고 유산균, 요즘 루테인 같은 제품도 많이 판매를 네.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예. 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판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사법상 철분제, 심지어는 파스도 팔면 안 돼요. 이것도 판매 금지. 원래 이것도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니까요. 네.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만 해도 이거는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래. 헷갈리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도 같은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걸 안내를 잘 하고 있나요? 공지는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소비자들을 눈에 띌 수 있는 공간에다가 계속 공지를 해야 되는 네. 건데 잘 찾아보질 않게 되면 네.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개월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가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이런 거 조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권고라도 좀 해서 시정 조치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네,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이런 이제 권고를 했는데요. 조사 대상이었던 플랫폼은 거래 불가 품목에 대해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미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요, 쓰레기 봉투나 전자담배 이거는 검색 차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봉이나 전담은 또 차단 안 했다. 줄임말. 그러니까 이런 제품이 있어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검색이 되니까 그냥 판매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무, 꽃 좋아하시죠? 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까? 저는 노란색 프리지아. 아, 프리지아. 네, 좋아요.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물으시는 네. 게 아마 오늘 함께 할 분이 꽃을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오늘 함께 하실 이분은 꽃 중에서 밤꽃을 제일 좋아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할 분은 대한민국 산림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남성현 산림청장이십니다. 함께 얘기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작할 때 얘기 나왔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꽃이 밤꽃이시라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밤꽃이 피면 이제 산불이 거의 끝납니다. 봄철에 2월부터 산불이 많이 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5월 한 15일까지 아카시 꽃이 피면은 이게 산불이 끝난다. 이렇게 그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후변화 등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아카시 꽃이 이제 밤꽃으로 필 때까지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아카시 꽃을 좋아하다가 이제는 이제 밤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야, 그거 아주 타당한 이유인데. 네, 그런 네. 이유가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봄 되면은 산불 소식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 그 저 책임지고 계신 산림청장이시니까 밤꽃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지금 취임하신 지 2달? 네, 제가 지난 5월 13일 날 네.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큰 산불이 나서 네. 울진하고 밀양 지역 현장에 가서 제가 산불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각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인명, 재산 피해 하나도 없이 예. 아주 잘 껐고요. 복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합리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 산불 소식 들으면 저도 참 가슴이 아팠거든요. 음. 근데 유독 올해 산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네. 그럴까요? 이게 이제 산불이 그동안에 이제 뭐 봄철 되면 계속 났습니다만은 이제 기후변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됐는데 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밀양 지역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약 봄철에 한 30% 예년에 비해서 비가 안 왔다고 그래요. 또 바람 때문에 그럽니다. 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은 가장 위험한 게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건조한 날씨, 바람, 요것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요거에 대한 우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산불 끝나고 여름에 접어들고 그러면서 장마 시작되고 장마 끝나고 나면 또 산사태 걱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저는 어디 가서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산림청장은 집신장수하고 우산장수를 그러네. 가진 두 아들의 아버지다.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봄에는 이제 건조해서 산불이 많이 나고 예. 그다음에 산불 거의 끝나면 또 이제 여름철, 장마철이 시작돼서 폭우로 네. 산사 때 걱정을 해서 비가 좀 적당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유, 왜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조해서 산불 걱정 끝났나 했더니 또 비가 와서 산사태 걱정을 하고 걱정이 끊임이 없습니다. 자, 오늘 남성현 산림청장과 얘기를 할 주제는요. 함께 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라는 겁니다. 이 얘기로 한번 나눠보죠. 네. 근데 청장님, 산림 르네상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네네. 그 의미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 우선 산림 르네상스의 의미를 그냥 요약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임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보물산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일반 우리 국민들은 산을 보는 시각이 이제 환경자원, 문화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경관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을 잘 가꾸고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한다면 임업인들한테는 돈이 되고 국민들한테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저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기다린다고 오는 것은 아닐 테고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국민들은 이제 환경을 중시하지만 네. 저는 산림은 자연이면서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존해야 될 숲은 반드시 보존하고 그 위의 숲은 지속 가능하게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면 산림이 갖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가치가 골고루 증대된다. 이런 사회가 오기까지 우리가 산림 정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씀.
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470만 헥타르의 숲과 나무가 사라지는 등 산림 파괴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이 산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인데요. 네. 목재를 1년에 우리가 40억 세제곱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목재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는 인공림. 그러니까 천연림, 자연림에서는 나무를 베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는 산림자원 순환 경영에서 나온 그런 나무만 이제 소통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리가 보존해야 될 산에서는 반드시 보존하고 그 외의 숲에서는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목재를 우리가 써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요즘에 이제 늘 그 뉴스에서 접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자원 전쟁이다. 또 목재도 그에 못지않게 목재 자원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에너지용 목재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네. 부분. 그래서 산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들 이런 부분도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 산불 때문에 이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임업,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익적 가치가 1년에 저희가 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년에 221조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 공익 가치가. 1년에 1인당으로 보면 한 428만 원의 혜택을 무임승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공익형 산림보전 지불자라고 그래서 내가 선대로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나무를 심고 잘 갖고 왔는데 네. 지금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공익형 산림보전 지불자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을 되돌려줄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 산림청에서는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연말까지 네. 법제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네. 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네. 그리고 보호구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전국에 이제 중요한 지역은 산림 보호구역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전자원 보호림인데 네.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지난 그 울진 산불 때 임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임도가 없었으면 지난 울진 산불 때 아마 그게 많이 소실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도를 만들어서 그 주변을 잘 지키고 경영하고 지금 보호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럼 산림 보호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산불 원인은 뭐 거의 99%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겁니다. 네. 국민들은 산에 갔을 때 불쏘시개를 가져가지 마시고 또 산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요거 하나 또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시청자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을 보는 시각이 자연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산은 우리 숲은 자연이면서도 자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산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 환경적 자원, 사회문화적 자원을 골고루 아주 증진시켜서 임업인들은 소득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남성현 산림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여름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 짜고 어디로 갈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뭐 이렇게 계획하는 분들 많아요. 네,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근데 뭐니 해도 여름엔 바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다 가서 또 그 주변에 맛있는 음식이 또 있어야 최고의 여행지가 아닐까 싶어요. 먹고 즐기고 활기까지 찾을 수 있는 곳. 서울에서는 저 남쪽으로 좀 쭉 바다 끼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예, 경북 영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울창한 숲이 시원한 품을 내어주는 그야말로 온몸으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바로 영덕인데요. 영덕 최고. 보기만 해도 위안받는 풍경들이 있고요. 여행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는 풍성한 먹거리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 속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이래서 여름에는 이 영덕 바다를 찾아야 하는 거군요. 지치고 힘들었던 일상은 잊고 먹고 즐기고 꿈꿀 수 있는 영덕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빼어난 절경과 함께 푸른 동해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영덕. 가장 먼저 소개할 랜드마크는 바로 블루로드입니다. 영덕의 뚜벅이 여행자들을 위해 조성된 총 길이 약 64km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안길인데요. 뛰어난 풍경으로 SNS에서도 인기 트레킹 코스로 유명합니다.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해파랑길의 일부로 바닷길과 숲길이 교차하는 블루로드. 싱그러운 바다 향기와 나무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온전히 느껴지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블루로드 트레킹 코스인데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와 하늘이 이렇게 맞닿는 이곳을 보면서 걸으니까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아요. 바다를 곁에 두고 걷는 것이 블루로드의 최대 장점인데요. 수려한 경관이 끊임없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걷다 보면 지나칠 수 없는 풍경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동해안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곳, 바로 해맞이 공원입니다.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어 크고 작은 바위들과 함께 바다를 가까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북적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언니 이거 약속 봐야 돼. 약속해.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밑에. 이 바위가 유명하다는데 언뜻 봐서는 모르겠어요. 약속 바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던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어디요? 요 앞에 보시면 이제 여기요, 여기? 예. 여기? 아, 저기 있어요. 약속 바위. 이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제 보이시죠? 새끼손가락을 펼친 모양의 약속 바위. 어느 한 장군이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에서 유래됐다는데요. 변하지 않을 자신과의 약속을 마음으로 해봅니다.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네, 그런 마음으로 약속을 마음으로 약속을. 저도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올해는 돈 많이 벌고 건강 챙겨줘. 약속해줘. 제 소원도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영덕의 또 다른 관광 명소. 이어서 찾은 곳은 바로 강구항입니다. 야, 여기도 대게집이고, 어머, 대게가 엄청 많네. 영덕하면 대게, 대게하면 영덕이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해산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와, 진짜 싱싱한 해산물이 엄청 많네. 와, 대박. 바다가 내어준 싱싱한 먹거리가 가득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바닥을 찾기 힘들 정도로 게도 엄청 많고, 이거는 뭐죠? 조개? 조개? 이거 조개예요? 키조개예요. 키조개. 키조개. 이야, 키조개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와, 여기는 정말 다 큰 것만 잡히나 봐요. 네. 바다 건너온 녀석까지 존재감 제대로 보여줍니다. 어머나, 랍스터. 발음이 중요하네요. 다시 한번 어떻게? 저 랍스터 한번 들어봐도 돼요? 영광 쪽으로다가 엄청 큽니다. 얘 이름은 바로 랍스터입니다. 이야,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킹크랩부터 대게, 홍게까지 해산물 천국 영덕에서는 입맛대로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해산물을 먹고 있는 사장님 너무 부럽습니다. 대게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만 지나칠 수 없죠. 맛있는 냄새가. 갓 쪄낸 대게의 유혹을 어떻게 참겠습니까? 제가 이 거리를 걷는데 여기도 저기도 다 대게집이더라고요. 여기가 영덕 대게거리라 그래서 이 길 전체가 블루들을 따라 다 대게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대 대게 집산지 중 한 곳인 이유가 있는 거죠. 달달한 살을 느낄 수 있는 찜부터 고소한 맛이 일품인 대게 튀김과 버터, 치즈, 구이까지 푸짐하게 차려진 대게 요리 한상. 대게 코스 요리 중에서 1번으로는 대게다리 회를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대게 다리가 원래 이렇게 좀 예쁘게 생겼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마법을 부렸어요. 마법을. 어머 진짜. 차가운 물속에 대게다리를 넣으면 신기하게도 꽃이 만개하듯이 살이 피어오릅니다. 살아있는 대게만 회로 맛볼 수 있는데요. 식감은 더 부드러워지고 향 또한 진해집니다. 이런 호사가 또 있을까요? 싱싱한 게살을 입안 가득 넣는 순간 여기가 바로 천국이랍니다. 녹아. 어머 어떡해. 녹아 세상에.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살이 제대로 오른 대게로 다양한 맛을 즐겨보는데요. 멋진 풍경만큼이나 먹거리에 여행의 묘미가 있는 거겠죠. 이 맛은 두고 기억에 남을 겁니다. 다음 향한 곳은 영덕의 숨은 명소 메타세카이아 길입니다. 2만 그루가 넘는 울창한 나무들이 반겨주는데요. 자연의 소리에 평온함을 느껴봅니다. 나무가 일자로 쭉쭉 높이 뻗어 있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이 숲은 한 주민이 사유지를 20년 넘게 갖고 개방한 곳인데요. 한 사람의 묵묵한 보살핌 덕에 모든 이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좀 특별한 곳인데요. 영덕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바로 강구대게 축구장.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에 축구장이라니 진짜 멋지지 않나요? 바다뷰 축구장은 처음이라 저도 설레었는데요. 탁 트인 환경에서 축구 연습이 한창이더라고요. 자연의 힘이 있는 걸까요? 어린 친구들이 이곳에서 힘차게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력이 진짜 대단한데요? 오 잘한다. 전국 각지에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는 꿈나무들이 영덕에 모인 건데요. 초등학생이지만 그 목표만큼은 프로 선수 못지 않습니다. 음바페처럼 빠르고 슈팅 잘하는. 저도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어요. 선수들 사이에 외국인 코치가 눈에 띕니다. 손흥민 선수 소속팀으로 유명한 토트넘 코치진에게 훈련을 받는 중인데요. You'd have to come and watch the way we work, but we want our players to be brave on the football and be aggressive and travel forwards when they can. 개인 역량을 중요시하는 토트넘 방식의 훈련으로 실력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 그렇게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활기를 찾아 떠난 여행 어떠셨나요? 돌아서도 기억에 남을 먹거리와 풍경이 있는 곳, 그리고 아이들의 푸른 꿈이 크고 있는 여기는 영덕입니다. 용왕님 고맙습니다. 500만 원을 주고 버리는 머니게임. 1등은 저의 자리고 그 돈은 제 돈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을 전해드리는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대중문화 전문 기자 홍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대에서 유쾌하게 노래하는 사람,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인간 비타민, 예, 개그맨 가수 연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빠! 아이, 반갑습니다. 택시했어요. 네. 연예 라이브 어떤 소식부터 갈까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채널 A 신규 프로그램 런칭입니다. 지금 무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채널 A가 신규 프로그램을 무려 3개나 런칭한다고 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푸어 라이크 펜트하우스 도시어부 4입니다. 네, 저도 신규 프로그램 예고편을 봤는데요. 저는 그중에 제가 또 MZ세대잖아요. 네. MZ세대들의 독특한 이 소비 철학을 풀어내는 푸어라이크.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MZ세대의 소비 철학이라. 네. 소비 철학 뭘까요? 일단 뭐 이인임 씨가 뻔뻔하게 본인이 MZ 세대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 멘트 받아서 저도 MZ 세대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MZ 세대들은 그 가치 소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MZ 세대에게 취향과 이 경험을 소비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도 보시면서 그게 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 푸어라이크 보시면 MZ세대 소비 철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방송 언제예요? 이번 금요일 7월 8일 밤 10시 50분에 첫 방송인데요. 사실 요즘 MZ세대들이 휴대전화 들고 있지 텔레비전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MZ세대 잡겠다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푸어라이크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뭔가 MZ세대 확고한 소비관을 가지고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저도 궁금한데 본격적으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방송 더욱 기대됩니다. 네, 푸어라이크에서는요, 예를 들면 영끌로 집을 마련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정작 자신은 반지하 삶을 선택한 하우스푸어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비싼 차를 구입을 해서 자칭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카푸어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술이 좋아서 오픈런까지 뛰면서 자신만의 홈바를 만든 위스키 푸어 등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만의 라이프를 즐기는 요즘 세대라는 거죠. 네, 참 기대됩니다. 푸어라이크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고기 하나에 울고 웃는 프로그램이죠.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도시어부도 기대가 됩니다. 4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낚시 버라이어티쇼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4가 오는 7월 9일 토요일 밤 10시 20분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하네요. 이번 시즌에도 시즌 1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온 모발 이덕화 씨와 방송인 이경규 씨가 4번째 시즌에도 출연을 확정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저는 도시어부 4를 본방사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게스트로 이분이 나옵니다. 제 이상형이에요, 요즘. 네. 이준호 씨. 이준호 씨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준호 씨가 게스트로 나오게 된 큰 이유가 있어요. 모발이라고 해주신 이덕화 씨와 독특한 이 굉장히 끈끈한 인연 덕분인데요. 두 사람은 1월에 인기리에 종영한 이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요. 할아버지와 손자로 아주 찰떡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네. 그 인연 덕분에 이 이덕화 씨가 굉장히 공식석상에서도 후배 이준호 씨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준호 씨가 다른 예능도 아니고 바로 이 도시어부 4의 게스트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무더위를 날려보낼 3번째 프로그램은 뭡니까? 세 번째 프로그램. 일단 언제 시작하느냐.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40분 7월 10일 10시 40분에 첫 방송이 되는데 예고편들 보셨을 거예요. 펜트하우스. 거기 보면은 충북 단양의 5층 폐건물이 예고편에 나와요. 이건 투명 엘리베이터가 있고 요걸 통해서만 5층에 갈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 5층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요거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건데 예측 불가의 미션들이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미션
미션을 수행해 가면서 연합, 배신, 탈락 이걸 반복하면서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 내려간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5층 펜트하우스가 부와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이 펜트하우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입주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게 되는 건데 입주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정말 이 피말리는 생존 경쟁에 투입이 될 만큼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 8명으로 이 다양한 연령, 성별,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입주자 1호로 공개된 분, 사기 결혼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였었던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 이 밖에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배우 김보성 씨, 그리고 배우 김분선 씨의 딸이 아니라 배우로서의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는 이루한 씨, 그리고 래퍼 서출구 씨, 서바이벌 전문가 장명진 씨, 연극 배우 조성기 씨, 또 굉장히 SNS 크리에이터 지반 씨, 카이스트 재학 중인 똑똑한 대학생 이시윤 씨가 저마다의 이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상금 최대 4억 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예정입니다. 네. 기대되는 신규 프로그램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알아보죠. 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중년 팬덤이 들썩 트로트 황태자들의 컴백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반갑게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 고향 형님입니다. 먼저 가수 영탁 씨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정말 반가운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반갑습니다. 데뷔 17년 만에, 무려 17년 만에 정규 앨범을 이제 준비를 해서 나오게 됐고요. 지금 두 번째는 또 저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친구입니다. 예. 인체 못하겠네요. 아직. 네, 김호중 씨는 역시 이달 말에 신곡을 발표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벌써 중장년층 가요 팬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여기 스튜디오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보면 진짜 열일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군백기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열일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 인터뷰로 만나고 왔어요. 이 최근 행보 중에 전 세계 3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듀엣 무대를 선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소감을 물어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다. 나도 깜짝 놀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27일에 클래식 정규 2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이요. 김호중 씨가 제대 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규 앨범인데요. 어떤 노래들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요. 한마디로 선물 상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트바로티 아닙니까? 트로트 파바로티, 클래식 기본, 여기 정통성악도 들어있고 또 발라드 성향의 크로스오버도 있고 또 라틴 음악도 있고 정말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본인의 재능을 발산을 하는데 노래만 고른 게 아니고요. 노래 속에 들어있는 악기도 제가 다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영탁 씨도 데뷔 17년 만에 정규 앨범 발표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탁 씨에 의하면요, 이번 앨범에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앨범에 정말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들어가 있어요. 강렬한 심포니 록부터 디스코 팝, R&B, 어쿠스틱 팝까지요. 정말 다양한, 그리고 재즈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영탁 씨가 이 얼마나 재능 부자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 중 9곡의 작사, 작곡, 편곡 등에 참여를 하면서 프로듀싱 능력까지 유감없이 보여준 앨범이라고 합니다. 네, 영탁 씨 노래 들으면 워낙 재밌고 가사가 독특해서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거든요. 이번 곡들도 트로트에 어떤 새바람을 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또 콘서트 계획하고 있어요? 오는 7월 29일에서 30일까지 3일간 데뷔 17주년 콘서트를 여는데 노래만 잘하는 영탁 씨가 아니잖아요. 재간둥이잖아요.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연기 씨 오늘 주제는 뭐예요? 네,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시련을 겪었을 텐데 특유의 뚝심으로 정면 돌파한 스타들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7전 8기 병마와 싸우는 스타들입니다. 네, 투병 소식으로 팬들을 안타깝게 했던 그런데 병마를 이겨내고 또 활동하고 있고 뭐 이런 배우들이고
스타들입니다. 7전 8기 병마와 싸우는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네, 7전 8기 병마와 싸우는 스타들 첫 번째 스타 이분에 대한 힌트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힌트입니다. 짧게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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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살 빠질 것 같아. 제발 날 내버려 두지 마. 잘한다. 이 노래 너무 잘한다. 알았네. 우리 바로 알죠. 바로 알아요? 네. 그럼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확실한 힌트도 하나 드려볼게요. 내 나이 묻지 마. 아유, 바로.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바로 가죠. 이 노래 알지. 바로 갈까요? 네. 자, 7.8기 병마와 싸우는 스타들 첫 번째 주인공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가수 방실희 씨입니다. 근데 네. 최근 방실희 씨의 근황이도 알려지면서 많은 화제가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근황을 요즘 모습을 보여주셔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반가워하고 계신데 이번에 놀라운 거 있었어요. 뭐냐면 저도 이렇게 오래됐나 했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진 게 2007년. 벌써 만 15년이 넘어 올해 16년째 어이구, 그렇게 되나? 투병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실희 씨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1년만 누워있으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고 근데 주변에 힘든 내색하면 주변 사람들 실망할 것 같고 그래서 안 돼, 실망시키지 말자, 정신 차리자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는데 이제는 그 고통은 없어져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근데 방실희 씨 하면 정말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그 또 시원시원한 무대 매너 이게 네.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어쩌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겁니까? 네, 방실희 씨는 2006년 9월에 신곡 괜찮아요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해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해입니다. 2007년 6월의 어느 날 마비 증세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그러기 전 이미 일주일 전에도 과로와 이 몸살 증세로 한 차례 입원을 했었다라고 해요. 당시 경과가 좋아서 퇴원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또 한 번 쓰러지게 됐고요. 그렇게 방실희 씨는 뇌동맥이 막히는 이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뇌경색에 대한 전조 증상이 있었을 텐데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일단 방실희 씨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빠도 아픈 데가 없었다. 어떤 징조도 없었다라고 하면서요. 쓰러지면서도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이 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힘드니까 포기가 되더래요. 4년, 5년, 6년 이렇게 병마와 싸우다 보니까 다른 거 없고 너무 아프니까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더라라면서요. 어떻게 내가 16년째 이러고 있나 싶다라고 허탈한 이런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방실희 씨의 뇌경색 진단이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잖아요.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서울 시스터즈가 1986년에 데뷔해가지고 첫차 청춘열차 서울탱고 한 20년을 활동을 잘하면서 방실희 씨는 정말 건강미, 가요계 건강미의 대명사였거든요. 아니 지금 나이가 좀 몇인데 그래서 젊은 뇌졸중 이런 이제 말까지 뉴스 헤드라인까지 등장하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겼었죠. 그러니까요. 방실희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나이가 굉장히 젊은 나이였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나이 얘기를 듣고 좀 많이 놀라긴 했거든요. 방실희 씨가 그 당시에 뇌경색으로 쓰러질 때 그 당시 나이가 44살이었다고 해요. 44살이면 사실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젊은 나이거든요. 네. 그때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방실희 씨가요. 병원 투병 중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과 이 무대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이겨냈는데 재기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날이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 몸이 일단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방실희 씨 재기를 위해서 동료 연예인들이 모금 활동하고 막 돕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딱 쓰러져서 입원했을 때 송대관 씨, 태진아 씨, 현숙 씨, 뭐 가수 강진 씨 부부 다 가서 정말 한 30명 이상이 가서 모금 활동해서 십시일반 100만 원, 200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모은 게 5천만 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도 못하고 목소리도 안 나오면서도 입모양으로 고마워 이랬다고 저도 이제 강진 씨 부인 김효선 씨한테 들었는데 특히나 또
배우 이동준 씨는 가수도 아닌데 본인이 미사리 카페 차렸을 때 출연료도 없이 와서 방실이 씨가 공연해주고 이게 고마워서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수년에 한 번씩 작은 콘서트를 통해서 본인이 사회를 보는 콘서트를 통해서 돈을 모아서 모금을 해서 또 방실이 씨한테 전해주고 있다네요. 네, 동료분들도 정말 대단한데, 근데 저는 이 가족들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16년 동안 돌본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죠. 남동생 부부가 이 병원 가까이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아주 살뜰하게 보살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방실이 씨도 또 동료 가요계 선후배들도 그래도 피부치가 곁에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방실이 씨가 예전에 결혼하지 않았었어요? 남편분은 거기는 안 오나요? 왜 남편이 없지? 분명히 2003년 그때 결혼을 했었어요. 그것도 당시 좀 어떻게 했냐면 3번이나 했어요. 한 사람과 그것도 뭐 이렇게 뭐 이혼 재혼 이거 반복한 거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일단 여의도에서 결혼식 한번 합니다. 보통 방실이 씨 고향이 강화도예요. 강화도에서 또 전통혼례를 한 번 해요. 이 남자분이 킥복싱 일본 그 격투기 선수 출신의 사업가였거든요. 일본에서도 또 한 번 결혼 이렇게 3번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혼한다는 소식이 없었으니까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요때 그 나중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혼한 거는 1994년이었고요. 한 11년 지나서 2005년에 방실이 씨가 충격적 고백을 합니다. 저 사실 결혼한 적도 없고요. 그 남자랑 단 하루도 산 적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그럼 됐느냐. 방실이 씨가 굉장히 서울 탱고 잘 되면서 10년간 소속돼 있던 회사랑 자연스럽게 계약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소속사로 옮겨가게 됐는데 이때 전 소속사 대표가 어떤 이 말하자면 자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가짜 결혼. 예전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결혼하고 이러면 약간 연예계 생명이 끝나는 특히 여자 연예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짜 기사를 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도 몰랐는데 친오빠가 기사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방실이 너 결혼하니? 이렇게 해서 알게 돼서 제가요. 황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전 소속사 사장이요. 방실이 씨와의 재계약을 위해서 거짓 결혼을 발표한 거거든요. 방실이 씨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 그러면 저 아니거든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방실이 씨의 선택은 너무 남달랐어요. 그래? 가짜 기사가 났어? 이걸 뒤집느니 차라리 결혼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3번의 결혼식을 하고 심지어 신혼여행도 갔어요. 그러면 가짜 결혼이지만 정말 할 건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3번 결혼하고 신혼여행 간 김에 결혼 부부 된 거 아니야? 아니 신혼여행 가서도 서로 다른 일정, 각자의 일정을 보냈고 특히나 거기가 신혼여행지가 괌이었는데 거기서 홍서범, 조각경 씨 부부를 만납니다. 신랑이 아니라 그 부부들과 함께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사실은 가요계에서 아름아름 아니 그거 가짜 결혼이었어 알 분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결혼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방실이 씨의 속 사정이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방실이 씨가요 2005년도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속 사정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일단 당시 소속사 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전 소속사 사장은 나한테 너무 무섭고 어려운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용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한다라는 거짓 소식을 알렸으니까 너무 화가 났대요. 너무 화가 남과 동시에 이런 오기가 생긴 거죠. 그래, 오케이. 내가 너희 보란 듯이 결혼해서 보란 듯이 잘 살아볼게. 정말 남다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이게 바로 복수를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합의하에 거짓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이 당시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는요. 이 전 소속사 사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방실이 씨는 왜 10수년이 지나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을까요? 아니 사실 가짜 결혼이었고 뭐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남편 잘 지내 물어보잖아요. 이걸 내내 거짓말로 대답하는 거에 한계를 느껴서 10년이 지나서 11년 만에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네. 현재도 투병 중인 방실이 씨. 요즘 건강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거의 누워서만 지내는데 지금은 물리치료 열심히 해서 한 80%는 앉아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나 다시 노래하고 싶다 이런 의지도 보이고 있거든요. 정말 쾌차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군지 만나볼까요? 네, 7.8기 병마와 싸우는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은 연예계 대표 엄친딸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님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참고로 이분의 엄친딸의 스펙을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뭐 방송도 방송인인데 미국 MIT를 졸업한 뒤 대형 로펌에 입사한 변호사입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도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진을 보면 누군지 대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의 엄친딸 공개해 주세요. 서동주 씨. 알죠. 바로 아시죠? 저희 방송에도 나왔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서동주 씨를 이렇게 엄친딸로 잘 키워낸 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방송인 서정희 씨. 맞죠? 네, 맞습니다. 7.8기 병마와 싸우는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 바로 방송인 서정희 씨입니다. 네, 서정희 씨는 뭐 투병 소식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네. 병명이 유방암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정희 씨가 이 가슴에 통증을 느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결과가 유방암. 그래도 빠르게 수술 일정 잡고 수술 잘하고 회복이 돼가고 있고 회복에 지금 집중하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서동주 씨 딸 얘기도 나왔지만 이 서정희 씨, 서동주 씨가 별로 이렇게 힘들 때 겉으로 내색을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서동주 씨가 그래서 나는 엄마 수술하러 들어갈 때 울지 않을 거야 했는데 어머나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그렇게 작고 약해 보여서 펑펑 울었다고 했는데 서동주 씨 그래도 엄마 곁에서 지금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서정희 씨 관련해서 깜짝 놀랐던 게 사망설이 돌았었어요. 네,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서정희 씨가 자신의 SNS에 한 너튜브 영상 캡처 화면을 올렸는데요.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이었어요.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충격이었기 때문인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서정희가 병원에서 공식 사망했다.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라는 너무 충격적인 제목으로 게시가 된 거예요. 심지어 이 영상에 아까도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겠지만 합성된 서정희 씨의 영정사진까지 만들어서 이런 기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같은 가짜 사망 뉴스에 분노한 서정희 씨가요. 클릭수로 돈을 벌려고 암을 이겨내고 열심히 사는 저를 판다. 영정사진까지 만들었고 자극적으로 클릭을 유인한다라면서 이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 영상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이 가족들까지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제발 너튜브에서 이런 영상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유방암 투병도 힘든데 거기다가 사망설까지 했으니 정말 잔인하게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사실 초기라고 해도 서정희 씨가 제발 절제만은 안 했으면 했는데 절제술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멋지게 이겨내 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사망설이 나니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결과죠. 이 딸 서동주 씨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 엄마 멀쩡히 살아계세요. 걱정 마세요. 연락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캡처해서 올렸어요. 네. 심경이 불편하다 이걸 드러낸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서정희 씨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투병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너튜브를 통해서 직접 또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죠. 네.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 또 다른 이유로도 힘든 사람들 이런 분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려고 공개를 했다고 해요. 뭐냐면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다. 자꾸 밖에 나가고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야지 극복된다 하면서 저도 아프지만 또 힘든 일 계신 분들 다 열심히 힘든 거 다 털어내고 올 하반기에는 다 좋은 일만 있고 극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강한 극복 의지 그런 대중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항암 치료를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체중이 빠진다는데 서정희 씨는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 서정희 씨 하면은 굉장히 작고 여리여리한 몸. 이게 저는 딱 생각이 나는데요. 서정희 씨가 입원하는 날 42kg에서 43kg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태어나는 날에는
5kg이 증가한 48kg이 되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다행히 아픈 와중에도 식욕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걸 마냥 행복했다라고만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게 정말 아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서정희 씨에 따르면요. 아프기 시작하면 입 안에 가뭄이 난 것처럼 막 모래를 씹는 듯한 기분이 든대요. 근데 여기에 음식까지 삼키고 씹어야 하니까 이 계속해서 모래를 씹는 듯한 입안 전체가 너무 아픈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암투병이라고 하면 보통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서정희 씨 SNS 보니까요, 막 너무 밝은 사진이 많아서 보는데 뭔가 또 마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유방암 투병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밝고 건강한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서정희 씨가 절제술 바라지 않았던 것만큼 머리 빠지지 않았으면 이걸 바랬는데 항암 치료하면 머리 빠지죠. 2차 항암 치료에 머리를 맞으면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발, 예쁜 가발 쓰고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수가. 나의 그 예민했던 감수성은 빛을 잃었다. 이러면서 머리는 다 빠지고 피부도 검어지고 손톱도 검어지고 한때 그 빛나던 재능도 미모도 다 소용없구나. 이렇게 들면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밝고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건강 상태는 그럼 어떻습니까? 네, 서정희 씨는 현재 이 4차 항암을 마지막으로 항암의 1막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항암의 2막에 접어들었는데 여기서부터는 표적 치료 18회 그리고 보형물 교체 재건 수술이 남아있다고 해요. 자신을 걱정하는 팬들까지 보듬는 이런 모습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희 씨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군지 전해주시죠. 네, 7.8기 병마와 싸우는 스타들 세 번째 스타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기에 몸으로 말해요 힌트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수신 모양이네. 그렇죠.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니까. 그렇죠. 제가 가수분 아니면은 몸으로 딱히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은 제가 텍스트로 한번 힌트를 드려보자면 이분은 올해 데뷔 49주년을 맞은 가수인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몸으로 말해요 힌트를 준비했지만 정말 파격적인 힌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갑니다. 멀리 기적이 네. 와 이거 바로 나오지. 찌르기 춤에 먼저. 잘한다. 디스코. 사실 저도 알아요. 이분은 누군지 저도 아는데 한번 제가 누군지 불러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네, 가수 이은하 씨.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7.8기 병마와 싸우는 스타들 세 번째 주인공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은하 씨입니다. 예, 이은하 씨를 괴롭혀온 병명, 뭐 쿠싱 증후군이라고 그랬다. 쿠싱 증후군. 네, 맞습니다. 이은하 씨를 괴롭혀온 쿠싱 증후군 아마 이은하 씨의 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신장 위에 한 쌍이 있는 내분비 기관이 있는데 이 내분비 기관에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은하 씨가 쿠싱 증후군으로 알려진 다음에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었던 부분이 있죠.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은하 씨의 예전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정도의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이때 이은하 씨가 밝힌 자신의 몸무게가 있었죠. 1년 만에 체중이 35kg가 늘어났다. 그래서 내가 최대 그러니까 94kg까지 나가면서 좀 자취를 감추게 됐다라고 후옛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은하 씨 하면 공백기 없이 활동한 가수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쩌다가 쿠싱 증후군에 걸리기도 했을까요? 사실 이제 이은하 씨가 뭐 발라드도 명곡이 많지만 지금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밤차, 이 디스코 열풍을 불러온 노래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밤무대를 가면 특히나 이 밤차에 대한 요청이 많은 거죠. 근데 밤무대 특성상 아주 높은 하이힐을 신고 팍팍팍 하늘을 찌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 무대를 장악하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 넘어지기도 일쑤고. 근데 저도 그 허리 사진을 봤는데 정말 이 허리가 위에 척추가 딱 끊어져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 척추가 아래로 쓸려 내리고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리로도 계속해서 밤무대에 서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졸도해서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의사의 진단은
당장 수술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했더니 이제 급하니까 그때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이 주사를 맞았더니 말짱해요. 근데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고 밤무대 스케줄 이거 펑크 내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의사는 수술을 하라는데 어떻게 요번 한 번만 주사 놔주시면 안 돼요? 요번 한 번만? 이러면서 자꾸 이제 미루게 되고 또 이 병원에서 더 이상 미안해서 맞줄 수가 없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주사 맞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병으로 되게 된 건데 사실 스케줄도 스케줄이지만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으면 치료가 우선인데 계속 일을 하고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어린 시절부터 가장으로 살아온 이은하 씨가요. 허리 통증을 참아가면서까지 노래를 불렀던 이유, 바로 아버지의 보증이 잘못돼서 20억 원의 빚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20억 원의 빚이 생기자 이 채무 변제를 위해서 그래, 내가 갚자라는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면서 무대에 올랐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이자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채업자들이 찾아옵니다. 여자인 이은하 씨에게 이제 찾아와서 험한 말로 막 욕을 하고 위협을 하면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은하 씨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아까 스테로이드 주사 맞았다고 했잖아요. 이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3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이은하 씨에게 찾아온 게 결국은 이 쿠싱 증후군이었던 거죠.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거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은하 씨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은하 씨가 처음엔 아픈 모습 이거 대중에게 보여드리는 게 연예인의 도리가 아니다 해서 방송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아니다. 병은 알려야지 낫는다고 한다. 또 오히려 내가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해서 의사 권고에 따라서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하고 저도 한번 만났는데 이제 음식은 사람 수대로 시켜놓고 본인이 도시락을 하나 꺼내시는데 거기 야채가 가득하더라고요. 본인은 그 야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식이요법 해서 지금 최고 몸무게 때보다 거의 20kg를 감량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네. 종종 방송에서 보면 그 많이 좋아진 게 눈으로 보이던데 근데 이은하 씨의 시련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그 먼저 찾아왔던 병만은 조금 이따가 우리 최 기자가 또 설명을 해주실 거고 최근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체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무릎이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1월 8일에 수술을 했더라고요. 연락을 해보니까. 그런데 왼쪽은 그냥 그 인공관절을 넣었어요. 그냥 흔히 이 퇴행성 관절염이 왔는데 그거에 따른 어떤 일반적인 관절염 수술, 인공관절 수술했고 오른쪽은 무릎에 변형이 와서 이 뼈를 인공뼈가 아니라 타인의 뼈를 이식하는 그런 수술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뿐만이 아니라 이은하 씨가 이 환갑이 넘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이 결과도 너무 팬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유방암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유방암 검사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제야 건강을 좀 회복하셨나 싶었더니 유방암 꽤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작년에 그 수술을 하셨어요. 4월 2일에. 그러니까 처음에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이 걸렸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수술 사실 그때도 또 돈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다른 분이 또 수술비를 대주셔서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식이요법하고 운동해서 막 열심히 건강해지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만 일이 생기나 또 유방암에 걸렸고. 그렇지만 난 언제나 또 오뚜기처럼 일어났잖아. 극복해내면 되지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유방암을 또 잘 이제 극복을 했는데 그때 19번, 다행히 항암 치료는 안 하고 19번의 방사선 치료를 끝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또 저 이제 나아가고 있어야 했는데 작년 또 가을에 이렇게 무릎이 안 좋아서 올해 초에 무릎 수술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7전8기 병마와 싸우는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첫날인 지난 4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효율 혁신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구를 아끼는 우리는 MZ세대라는 슬로건 하에 한전, 에너지공단, 절전 캠페인 시민단체 협의회, 지자체,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창양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계속 에어컨 밑에 가 있고 싶겠지만 네. 그래도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땀 좀 빼고 운동 좀 하시고 샤워하고 이거 필요하죠. 네, 오히려 한번 걷고 샤워 싹 하고 나오면 아우, 개운해. 그게 더 시원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